강남 한복판 고급 호텔 로비였죠.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제 친정 언니였죠. 그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5년 전 저를 쫓아내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돈 한 푼 없다고 무시하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 2명이 서 있었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으려 했어요. 수진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했죠. 5년 전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오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쓴웃음에 가까웠죠. 로비에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멀리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왔어요. 호텔 직원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죠.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명품 옷을 입은 젊은 여자 앞에서 초라한 중년 여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즉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곳은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제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들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흰색 벽에 큰 창문이 있었고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시어머니는 계속 흐느꼈고 제 친정 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저 재벌가 외동딸이었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30년간 숨겨왔던 제 진짜 정체죠.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 민준이와 결혼한 지 3년째였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살았죠.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우리 둘만의 작은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좋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출근길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달랐어요. 특히 언니와 엄마는 제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었죠. 남자 집에 돈도 없고 너까지 가난하면 어떡하니? 고생만 하다 늙겠다. 엄마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언니는 더 심했어요. 수진아, 넌 뭐가 좋다고 그런 남자한테 시집 가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제 결혼식에는 친정 식구 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신부 측 하객석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저를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여자 복도 없네. 뭐 이렇게 평범하기만 한 여자를.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누이 지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오빠, 이런 여자랑 결혼해? 돈도 없고 집안도 별로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결혼 후 첫 명절이 지옥이었어요. 시댁에는 친척들이 20명도 넘게 모였고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차 내오고 과일 깎고 쉴 틈이 없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을 한 입 먹더니 내뱉으셨어요. 이게 뭐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추니? 거실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였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누이 지혜는 제가 입고 온 옷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언니,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시장에서?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5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은 저를 비웃었죠. 우리 오빠는 왜 이렇게 못 사는 여자랑 결혼했을까? 창피해 죽겠네.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며느리 집안이 어디래?
돈도 없나 봐. 옷차림 좀 봐. 아이고, 민준이가 고생하겠네.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와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당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좀 참아.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왔고, 올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봤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청소도 제대로 못하니? 먼지 하나 없는데도 그녀는 불평했어요. 이 빌라는 언제까지 살 거야? 우리 민준이가 이런 데서 살게 생겼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주면 맛없다고 했고 청소를 해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빨래를 하면 제대로 못한다고 했고 시장을 보면 돈을 낭비한다고 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언니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죠. 명절에 친정에 가려고 했더니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창피해. 그런 집에 시집 가서 잘 사니? 이제 친정 올 생각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제가 가난하게 산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는데 월급이 180만 원이었죠. 남편은 IT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그의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둘이 합쳐봐야 400만 원, 거기서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저축할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점심을 굶거나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죠. 동료들이 외식하자고 할 때마다 거절했고 회식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저녁 8시였고 저는 퇴근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녀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어서.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환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누이 지혜도 함께였죠. 수진아, 너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죠. 이게 뭐야? 빚독 촉장이잖아. 민준이가 카드빚이 3천만 원이래. 저는 깜짝 놀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앞으로 온 독촉장이었어요. 신용카드 연체,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대출금 미납.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된 거죠?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시누이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빠가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얼마나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몰래 빚을 진 게 제 잘못이라니요.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말을 안 했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마.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망하는 거야. 그녀의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 친정에서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잖아. 가난한 집안 출신이 뭘 안다고. 시누이도 거들었죠. 맞아요. 언니 친정에서 결혼 축의금도 제대로 안 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귀가했어요. 새벽 1시였고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죠. 저는 독촉장을 들고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빚이 3천만 원이라고요?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미안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밀렸어. 그래서 카드를 좀 썼는데.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변명처럼 들렸죠.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같이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당신 월급으로 뭘 갚아? 그냥 내버려 둬.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차가운 장판이 제 손에 닿았고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죠. 이 좁은 반지하 방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3개월 만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첫 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아, 내 언니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안부 인사도 없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고 돈부터 요구하다니요. 엄마, 저 지금 돈 없어요. 남편이 빚도 있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든 만들어봐. 내 언니가 이번 사업 잘 되면 대박 난대. 엄마는 제 사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언니만 중요했죠. 엄마, 저 정말 없어요. 월급 받으면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어요. 너 정말 못되게 변했구나. 언니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게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가슴이 먹먹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친정 식구들은 저를 ATM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돈 안 주면 욕하고 끊고. 이게 가족이었을까요? 저는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눈은 붓고 얼굴은 창백했죠. 일주일 후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돈도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니? 정말 이기적이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죠. 이기적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500만 원을 안 빌려준다고 이기적이라고 하다니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말이 없었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들르더니 올 때마다 무언가를 트집 잡았죠. 이 방은 왜 이렇게 어둡고 지저분하니? 우리 민준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창문을 열면 습기가 차고 닫으면 답답한 반지하 구조였는데 그게 제 잘못이었나요? 수진이 내가 돈을 제대로 벌어야 이사라도 가지.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왔는데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좋은 집 봐뒀어. 빌라인데 전세 1억이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1억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그러니까 내 친정에서 돈을 좀 보태라고. 결혼할 때 지참금도 없었으면서 이럴 때라도 도와줘야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친정은 도대체 뭐 하는 집안이에요? 딸 시집 보냈으면 신경이라도 써야죠.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친정 형편이 어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랐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거잖아. 가난한 집딸이 무슨 배짱으로 시집을 왔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시누이는 제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 옷 좀 봐.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네. 우리 오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남편과 다시 싸웠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한 말 들었어요? 가난한 집딸이 무슨 배짱으로 시집 왔냐고.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나요? 당신은 왜 나를 안 감싸줘요? 당신 아내잖아요.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힘들고 빚도 있고. 좀 조용히 살자.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지쳤습니다. 아니,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기분이었죠. 시댁에서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친정에서는 돈 안 준다고 욕하고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엌 바닥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싱크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고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이 있었죠.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였고 친척들이 40명도 넘게 모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곳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저는 백화점 세일 때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모두 건강하시고. 그녀는 한 명 한 명 소개하기 시작했죠. 우리 큰딸 지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사위는 의사예요. 자랑스럽죠.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민준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민준이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는. 수진이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창피하다는 느낌이 묻어났죠. 한 친척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친정은 어디니?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기도 외곽이에요. 아,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 하는데? 질문이 계속 이어졌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세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친척 아주머니의 말투는 동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시누이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요즘도 그 반지하 빌라에 사세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아직이요. 제 목소리는 모기만 했죠. 아이고, 신혼인데 그런데 살면 어떡해요. 빨리 좀 나은 집으로 이사 가야죠. 지혜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참 힘들어. 민준이가 고생하겠네. 며느리가 좀 더 벌어야 할 텐데. 모든 말이 제 탓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눈가가 빨갛고 눈물이 계속 나왔죠.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제가 가난한 게 죄인가요? 친정이 가난한 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고 화려한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나를 감싸주지 않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해? 내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또 뭐라고 하실지 몰라. 그의 변명은 늘 똑같았어요. 그럼 나는요? 나는 매번 혼자 참아야 돼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힐끔 쳐다봤어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우지 말자. 집에 가서 얘기해. 하지만 집에 가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씻고 자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죠. 차가운 장판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좁은 방이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다음 날 친정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어제 내가 시댁 잔치 갔다며? 어땠어? 저는 힘들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무시당한 것, 모욕당한 것. 언니가 위로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반응은 충격이었죠. 그러게 내가 그 집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넌 왜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야? 내가 돈이라도 좀 벌든가 친정 좀 도와주든가 해야지. 언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저는 울먹였어요. 힘들면 이혼해. 그렇게 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그리고 나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엄마나 좀 챙겨. 엄마가 요즘 허리 아프신데 병원비도 없대. 또 돈 얘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대학교 때 만났던 분이었죠.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 자주 오시던 중년 신사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친절했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 씨,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시에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명함을 버리지 않고 간직했죠. 그분의 이름은 박인수, 직함은 인수물산 대표이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지금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1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인수 대표님이신가요? 저는 10년 전에 카페에서 일하던 수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지하철 소음 속에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 수진 씨. 물론 기억하죠.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을? 박 대표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럼요, 언제가 좋으세요?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죠. 우리는 그날 저녁 6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왔고 커피 향이 진하게 풍겼죠. 박 대표님은 이미 와 계셨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 씨, 여기요. 저는 그분 앞에 앉아 인사를 드렸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결혼 생활, 시댁에서의 무시, 친정 식구들의 냉대, 남편의 빚.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박 대표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차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죠.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진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박 대표님이 물었죠. 저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 회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어요. 그래야 남편 빚도 갚고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 대표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회사 무역팀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수진 씨 경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월급은 지금보다 80만 원 정도 더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월급 260만 원이라니요. 지금보다 8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다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박 대표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수진 씨가 카페에서 일할 때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셨어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 회사에서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에는 따뜻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수물산에 입사했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 15층이었죠. 넓은 사무실에 직원이 50명쯤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제 자리는 창가 쪽이었어요. 햇빛이 들어와 따뜻했고 새 컴퓨터와 깨끗한 책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동료들도 친절했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었어요. 박 대표님은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일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접 도와주셨죠. 수진 씨, 영어 잘하시네요. 무역 일에 딱이에요. 그분의 칭찬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죠. 무역 관련 자격증도 따고 중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중국 시장이 중요해요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3개월 후 첫 성과가 나왔어요. 제가 담당한 중국 바이어와 5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거죠. 박 대표님이 저를 불러 칭찬하셨습니다. 수진 씨 정말 잘했어요. 이번 달 보너스로 200만 원 드릴게요. 200만 원이라니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 돈으로 남편 빚을 조금 갚았고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직한 걸 알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회사를 옮겨 민준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월급이 80만 원 올랐어요. 남편 빚도 갚고 저축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죠. 80만 원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그래봤자 가난한 건 똑같잖아.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그 회사 어디래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중소기업이죠? 지혜는 대기업에 다니는 게 자랑이었고 저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 5천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언니는 얼마 받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연봉은 3천만 원 정도였죠. 그들에게 말해봤자 비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대표님이 저를 사장실로 부르셨어요. 저는 긴장하며 들어갔죠. 수진 씨 앉으세요. 박 대표님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는 수진 씨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친구라니요? 수진 씨 아버지는 제 대학 은인이셨어요. 제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 자퇴하려 할 때 도와주셨죠.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셨고,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 대표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했죠. 그래서 수진 씨를 10년 전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이 계셨다니요. 대표님, 수진 씨, 제가 수진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버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박 대표님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저희 회사 주식 5%예요. 수진 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5%라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인수물산은 중견기업이었고 연매출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회사의 5%면 대표님,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손을 저었죠. 하지만 박 대표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은혜를 수진 씨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사장실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죠. 박 대표님은 조용히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진 씨, 이제 제대로 된 힘을 갖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박 대표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사 주식 5%는 시가로 약 15억 원어치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하지만 박 대표님은 조언하셨어요. 수진 씨, 이 사실을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시댁이나 친정에는요. 사람들은 돈 앞에서 변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옳았어요.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 빚 3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죠. 수진아, 이 돈 어디서 났어?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과금 받았어. 그걸로 갚았어. 저는 간단히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빚이 없어진 것에 안도했을 뿐이죠. 하지만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하겠네. 그게 남편이 한 유일한 말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고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죠. 연봉은 6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주식 배당금도 매년 1억 원 정도 받았고 저는 그 돈을 조용히 모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 계좌에 저축했죠. 통장 잔고는 어느새 8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박 대표님은 저를 후계자처럼 키우셨고 해외 출장도 자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어요. 제가 승진하고 돈을 벌수록 남편은 위축되었죠. 수진아, 너 요즘 너무 바쁘지 않니? 집안일은 누가 해? 남편의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당신도 도와주면 되잖아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화를 냈어요. 남자가 집안일을 해?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는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시댁 식구들도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승진한 것을 질투했습니다. 수진이가 팀장이 됐다며? 우리 민준이는 아직도 대리인데? 시누이는 제 옷차림을 보며 비꼬았어요. 언니, 그 가방 명품이네요. 어디서 샀어요? 저는 백화점 세일에서 50만 원에 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세일할 때 샀어요. 에이, 설마 진짜겠어요? 짝퉁 아니에요? 지혜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웃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또 돈을 요구했죠. 수진아, 내가 요즘 잘 나간다며? 언니 좀 도와줘. 사업 자금 3천만 원만 빌려줘. 저는 거절했습니다. 언니, 저도 여유 없어요. 뭐? 넌 팀장까지 됐으면서 돈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가족도 안 도와주려고.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3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박 대표님이 저를 다시 사장실로 부르셨죠. 수진 씨, 제가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 갑자기 왜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수진 씨가 이제 충분히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믿어요. 박 대표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 지분 30% 중 20%를 수진 씨에게 양도하겠어요. 그럼 수진 씨가 총 25% 지분을 갖게 되고 대표이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대표이사라니요? 대표님, 저는 아직. 수진 씨는 준비됐어요. 지난 3년간 지켜봤고 확신합니다. 수진 씨가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박 대표님의 눈빛은 진지했죠. 저는 그날 인수물산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만 33세의 나이에 연매출 500억 원 기업의 수장이 된 거예요. 제 개인 재산은 주식 가치만 125억 원이었고 저축한 돈까지 합치면 13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여전히 숨겼어요. 시댁에도 친정에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그저 승진했어. 이제 부장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 잘 됐네. 그게 전부였죠.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랐지만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인수물산을 연매출 1천억 원 기업으로 키웠어요. 직원도 200명으로 늘었고 해외 지사도 3곳이나 생겼죠. 제 개인 재산은 3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 아내 노릇을 했어요. 아침마다 밥을 하고 집안 청소를 했죠.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죠. 심장 질환이었고 수술비가 5천만 원 필요했습니다. 시누이가 울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위험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이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어요. 당신 어머니 수술비 제가 낼게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회사에서 대출받으면 돼요. 이자는 제가 갚을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수진아. 정말. 미안해.
그게 남편이 저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한 첫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5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시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죠. 수진이 내가 돈을 빌려준 건 당연한 거야. 며느리 된 돌이니까.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맞아, 우리 오빠 아내인데 당연하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희생해도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돈을 내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시댁에서 시어머니 회복 축하 모임을 한다며 저희를 불렀죠.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2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죠. 수진아, 그게 다 뭐야? 어디서 났어?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 오늘은 좀 멋내고 싶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각종 친척들이 20명 정도였죠. 그들은 제 옷차림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다 짝퉁이겠지, 빌려 입은 거 아니야? 허세 부리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명함을 꺼냈죠. 인수물산 대표이사 박수진. 시어머니가 명함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 씨가 대표라고? 설마 사기 치려는 거 아니지? 사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5년 전부터 인수물산의 대표이사였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누이가 비웃었죠. 에이, 언니가 대표라고. 말도 안 돼. 증거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등기부등본, 주식 보유 증명서, 재산 증명서. 모든 서류가 진짜였죠. 친척들이 서류를 돌려보기 시작했고 얼굴들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진짜예요. 저는 연매출 1천억 원 기업의 대표이사이고 개인 재산이 300억 원 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네, 여러분은 재벌가 며느리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어요. 5년 동안요. 수진아, 우리가 몰랐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저를 존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돈을 노렸을까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리고 남편 빚 3천만 원, 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 모두 제 돈이었어요. 대출받은 거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가난하다고 친정이 볼품없다고 매일같이 모욕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죠? 제가 누군지요. 친척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늦게 퇴근했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래?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아야죠. 당신 아내가 누군지요. 남편에게도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는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동안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당신 가족들이 저를 무시할 때 당신은 침묵했죠.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갈게요.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수진아, 잠깐만.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너무 늦었어요. 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 묵었어요. 강남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죠. 넓은 창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고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가 전화를 걸어왔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함,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친정 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내가 재벌이었다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소식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죠. 언니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언니는 저한테 돈만 요구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게 우리도 힘들었어. 수진아, 이제 우리 좀 도와줘. 가족이잖아. 언니의 목소리가 애원조였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족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 결혼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돈만 요구했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럴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진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언니가 흘린 건 제 피가 아니라 제 돈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죠. 며칠 후 친정 엄마도 찾아왔어요. 회사로 직접 오셨죠. 1층 로비에서 기다리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비서를 보내 말을 전했죠. 어머니께 말씀 전해주세요.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요. 비서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이 많이 우시면서 가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한 달 후 저는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붙잡으려 했죠.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은 8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붙잡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제 돈 때문이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저는 남편에게 10억 원을 위자료로 줬습니다. 충분히 큰 돈이었지만 제게는 작은 금액이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받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죠.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 호텔 회의실에서 저는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친정언니.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수진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지금 사업 실패로 빚이 5억이야. 제발 좀 도와줘.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어머니,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누이가 울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한 걸 아는데도 8년 동안 계속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그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정 언니도 울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빚이. 언니, 엄마 병원비는 제가 이미 다 냈어요. 몰래요.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 3개월 전에 익명으로 병원비 전액을 입금했어요. 그게 3천만 원이었죠.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말하면 고마워할 거였나요? 아니면 더 달라고 했을까요? 제 말에 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소용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 각자 살아가세요.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왔죠. 복도는 조용했고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니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차가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밖으로 나가니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고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차에 타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제 몸을 감쌌어요. 차가 출발하며 호텔이 멀어져 갔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대표님이셨죠? 수진 씨, 오늘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했어요. 거절했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잘했어요. 수진 씨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반지하 방에서 무시당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차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고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고 이제 저는 저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거예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했어요. 강남의 펜트하우스였죠. 200평이 넘는 공간에 천장이 높고 통창으로 서울 전체가 보였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더 이상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가 아니었죠.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부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의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만약 시댁 식구들이 저를 존중했다면, 친정 식구들이 저를 사랑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들의 무시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은 제가 가난할 때는 무시했고 부자가 되었을 때만 다가왔습니다. 그건 진짜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저 제 돈이 필요했을 뿐이죠. 저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아래 어딘가에는 과거의 제 모습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박 대표님이 저를 도와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돈을 쓰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재단 이름은 희망의 다리로 정했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절망과 희망을 잇는 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은 가끔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어요. 강남 거리에서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고 저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수진아.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잘 지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죠. 아니, 사업이 안 풀려서.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군요. 힘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와의 인연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 반지하 방에서 무시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였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더 강하고 더 당당한 사람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회사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은 조용했고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한 상태였죠.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서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한강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꿔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 엄마야. 친정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엄마. 수진아,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엄마의 목소리는 약하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저는 이미 선을 그었어요. 엄마,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하지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수진아. 정말 그럴 거야? 엄마, 제가 힘들 때 엄마는 안 오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늦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아파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죠. 아버지는 제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이제 내 길을 가. 당당하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사람들, 돈만 요구하던 사람들, 모두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를 존중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이 좋았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고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큰 꿈을 이루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먼 곳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였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원을 빌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죠? 앞으로도 잘 살게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될게요.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고 그게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회사에는 할 일이 많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들은 제게 인사했고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였고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맺어진 가족이었죠. 사장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저도 제 일을 할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수진 인수물산의 대표이사이자 제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슬픈 결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상대가 변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고 저는 그들을 놓아주었을 뿐이에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